자, 반갑습니다. 풍양중 2학년 친구들. 자, 오늘은 특강 3강 진시황과 전국통일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 2강은 서양사를 좀 다뤘죠. 근데 서양사만 다루긴 좀 아쉬워서 간략하게 동양사 중에서 중국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유명한 진시황제를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진시황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역사를 모르는 친구들도 진시황제는 들어봤을 건데, 자, 이 분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사람은 진나라의 황제예요. 본명은 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 아니죠. 진나라의 처음, 황제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기원전 259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210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봤던 페르시아 전쟁보다는 조금 뒤에 인물이죠. 동양에서는. 자, 기원전 246년에 13살의 나이로 왕으로 즉위했어요. 자, 이때는 여불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정치를 주도했는데, 이 여불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이 영정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의 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약간 대상인이자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실권을 장악했다가 기원전 238년부터 친정, 그러니까 이 영정이 직접 이 영정이라는 왕이 직접 정치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불이랑, 그다음에 여불이랑 관련된 또 주요 인물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제압하고 강력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을 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 기원전 230년부터 221년 사이에 통일전쟁을 진행을 해가지고 분열된 국가를 통합을 합니다. 진나라로 완전히 이렇게 통합을 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 점검하고 갈 거는 이 시기 진시 황제가 전국을 통일했던 그 당시 중국은 어떤 사회였느냐, 그 시기를 보통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먼저 춘추시대의 중국인데, 자, 춘추시대의 중국은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딱 지난번에 1, 2강 때 다룬 페르시아 전쟁 시기는 좀 맞물려요. 그 시기가 이 시기인데, 자, 이때 보시면 여기 주라는 나라가 있죠. 여기 가운데 주. 원래 중국은 주나라였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주나라가 봉건제라는 정치 제도를 활용했는데, 그건 이따가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이 봉건제의 특징은 가운데 왕이 있고, 왕이 여러 영토, 주변 영토에 제후라는 자기 부하에게 그 영토의 통치권을 좀 넘겨줘요. 그래서 가운데 수도는 당연히 왕이 통치하고요. 주변에 기타 자기 영토를 자기 부하한테 약간 떼주면서 통치하게 합니다. 하지만 큰 국가는 주나라였어요. 근데 이 봉건제의 문제는 그 영토를 갖고 있던 제후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들이 이제 독립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주왕이 약해지면서 실제로 각 제후들이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춘추 시대에 5개의 강력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 초, 제, 오, 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들끼리 막 싸우던 시기를 춘추 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는 이 분열이 계속 이어져서 기원전 4세기, 3세기 때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춘추, 전국은 이 당시의 역사책 있죠. 책의 명칭에서 온 그런 거예요. 참고로. 자, 아무튼 전국시대에 이르면 우리 오늘 강의의 중심 주제인 진나라가 등장합니다. 춘추시대의 대표적인 5개의 국가를 춘추 5패라고 하고요.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7개 국가를 전국 7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을 비롯해서 한, 위, 조, 연제, 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상황이야, 당시의 중국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나라가 이 중국을 통합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영토가 진나라도 물론 크지만 초가 더 크잖아, 사실. 그쵸? 국력이 영토에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진나라가 초에 밀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 진시황제가 다른 전국 6개 강한 국가들을 제압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무기를 썼고 전쟁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진시황제가
이끈 통일 과정이 어떤 식이었는지 요것도 역시 지난번 강의와 동일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 보고 오겠습니다. 모기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막강한 군사력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진시황의 통일전쟁에 사용된 다양한 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시황의 군대는 새로운 철공 기술인 주물 방식으로 무기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주물이란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원전 200년이란 고대에 대량 생산을 시작했던 거죠. 이렇듯 항상 전쟁이 기술혁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진나라 무기의 핵심은 노궁이라고 불렸던 석궁이었습니다. 활 시위가 거의 60cm까지 당겨졌죠. 이는 유럽식 석궁에 비해 5배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즉, 사정거리와 파괴력이 5배란 뜻이었죠. 더구나 화살은 나무 화살이 아닌 전체가 철로 된 철심 화살이었습니다. 풍부한 철의 매장량 덕분이었죠. 400m까지 번개같이 날아갔습니다. 더군다나 이 노궁은 사용법이 간단했고요. 3명이 한 조로 교대로 발사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진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더욱이 노궁의 부품을 규격화해서 늘 여분의 부품이 충분했었습니다. 즉, 수리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대량 생산으로 무기가 풍족해지고 이는 전쟁의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한 중국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지를 잠식하는 진시황의 군대는 마치 뽕잎을 갉아먹어오는 누에와 같다. 진나라 당시 기병은 매우 드물었고 말의 수레를 연결한 전차가 주력 부대였습니다. 최정의 돌파 부대로 펑거리였죠. 전차병들은 극과 노궁으로 무장했습니다. 또한 전차병은 과라는 무기를 이용해 상대방 전차에서 적병을 걸어 떨어뜨렸죠. 병사들은 피라는 창을 썼고요. 창 끝은 양날이어서 찌르고 베는 것 모두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과와 피 모두의 장점을 가진 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보병도 기병에게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진나라 병사들은 청동과 가죽이 혼합된 개갑이라는 갑옷과 투구를 착용했습니다. 병마용에서 출토된 개갑은 돌로 만들어진 석개갑이었으나 이는 실전에서는 쓰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천하를 통일하는 힘은 비단 군사력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진시황이 통일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또 다른 힘으로 무엇이 있는지 그 이야기는 전사 분석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통일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위쪽으로는 조위 그리고 이제 밑쪽으로는 초까지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어떻게 통일 과정이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가 세지니까 제일 문제가 나머지 나라들이 연합해서 덤비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도 보면 가운데 보면 조, 위, 한 이렇게 세 나라가 있잖아요. 네. 간단히 말하면 한나라, 위나라에서 조나라까지 가는 하나의 통로를 뚫는 겁니다. 그 통로를 뚫으면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다 절단이 나고 제나라, 연나라까지 직행로가 뚫리잖아요. 네. 그럼 한 번에 저기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나라를 공격하면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초가 그만큼 가장 제일 강력한 넓으니까, 예. 제2의 서열이었군요. 그게 이제 크게 보면 대전략인데 문제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진나라가 저기 위나라 타복 회랑을 뚫으려고 그러면 초나라가 뒤에서 덮쳐요. 그렇다고 해서 천하의 진나라도 한 번에 다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진나라 고민이 저놈의 초나라를 저거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합종의 유명한 장이라는 이제 전략가가 나오는데 얘가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합종과 연행해서 유명한 게 이제 소진과 장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스승한테 배웠다고 해요. 근데 배운 게 뭐냐면 멋있게 말하면 웅변술인데 실제 내용 보면 거의 사기술이에요. 사람들한테 사기 어떻게 치나. 그래서 그거를 저기다 써먹는데 초나라를 치기 위해서 초가 제나라하고 굳건하게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초나라에 가서 야 당신들 이러지 말고 우리랑 편 먹고 제나라를 너희가 삼켜라. 그 우리는 그동안 한위 저기를 치겠다. 초나라고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손해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우리 땅 600리를 떼주겠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 먹자. 그러니까
조위한이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연재가 오른쪽 위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선을 이렇게 잘라서 너 이쪽 다 먹어. 나 이쪽 먹을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데 이게 술수예요. 어. 협약을 했잖아요. 네. 네. 바로 제 나라에 쫓아가서 쟤네가 치사하게 니네랑 끊고 지금 우리랑 편먹고 공격하기로 했다고 누설해버려요. 그래서 진나라하고 편먹고 초나라를 양쪽에서 공격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원교 근공. 가까이 있는 애를 공격하고 먼데 있는 애하고는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절대 국경 맞대고 있는 나라는 친구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초나라를 밀어내고 이제 화북회랑을 향해서 전군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랑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바로 장평대전이죠. 그렇죠. 장평대전이죠. 그러니까 진나라가 저 한나라 상당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한나라의 상당 지역의 태수가 조나라 동맹국이었으니까 거기 투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는 이제 조나라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죠. 조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파 장군한테 20만 원을 줘서 이제 진나라군을 막게 했죠. 그다음에 진나라도 역시 왕홀 장군한테 20만 원을 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빅 매치가 성사됩니다. 근데 이 연파 장군의 전술이 뭐였냐면 거의 2년 동안 싸움을 안 해요. 계속 그냥 맞고만 있는 거예요. 왜냐? 연파는 상대적으로 이제 보급선이 긴 진나라 군대 이제 굶겨주는 작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때 진나라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 전선이 여러 군데였어요. 그렇죠. 전선이 여러 군데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초나라가 진나라를 침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요. 이때.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야. 그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이때 이제 또 한 번 이제 첩보 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조나라에 곽계라는 간신이 있었어요. 이 곽계한테 이름도 곽해야. 뇌물을 먹여요. 뇌물을 먹여서 이 곽계가 뇌물을 딱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연파를 잘라요. 탁월한 전략을 세웠던 연파 장군을 경질시키고 여기에 누구를 세우냐면은 이제 조괄이라는 장군을 새로 임명하게 하는데 이 조괄이 어떤 타입이냐면 전쟁을 글로 배우는 애예요. 항상 지도 펴놓고 워게임 하는 걸 정말 즐기는 애예요. 아버지도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도 워게임에서 이겨요. 아버지도 얘는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제 실전 가면 큰일 나겠는데 나중에 조괄이 덜커덕 장군이 돼서 최전선 나가게 되니까 어머니가 왕한테 편지를 써요. 우리 아들 장군 시키면 나라 말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근데 사실 조괄은 자신만만했죠. 자신만만했죠. 근데 저는 하면 다 자기 작전대로 될 줄 알았지. 근데 바로 이 첩보가 입수되는 순간 백기라는 장군을 최전선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둘이 싸우게 하죠. 처음에 백기의 전술이 뭐였냐면 처음에 초반에 일부러 져요. 그래서 끌어들여요. 조나라 군대를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에 단 한 번에. 왜냐면 딱 해보니까 거봐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로 하면 이긴다고 했잖아. 쭉쭉 밀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조괄이 또 이게 실전해본 장군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포위되면서 공격당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항복을 해요. 바로 항복을 해버리거든요. 거의 한 40만 대군이 항복을 했는데 거기서 백기가 이 40만을 생매장시켜요. 이게 진나라 군대의 특징이었어요. 이제는 없애야 돼요. 왜냐면 저기를 정복해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이 언제든지 칼을 들면 반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잡으면 내 공적이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조나라까지 그 정말 힘을 잘 키워왔던 조나라까지 한 방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위쪽은 싹 정리됐으면 진나라가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하고 쳐다보면 조나라가 딱 다 맞아보는데 정확하십니다. 조위 한 세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네. 이제 마지막 목표가 연나라거든요. 네. 근데 연나라 들어가기엔 배후에 초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나라를 이제 제압하지 않고선 그 통일 대업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당시에 초나라는 그나마 진나라하고 어떤 대등한 군사적으로 그야말로 맞짱을 뜰 수 있는 한번 붙어보자. 네. 왕전이 이제 초나라를 치기 위해서 갔죠. 근데 왕전은 장기전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힘이 엇비슷하니까 여기서 섣불리 나섰다가는 큰일 난다. 근데 초나라 군대는 사실 싸우자 했는데 왕전은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초나라는 장군이 누구냐면 항현이에요. 항우가 항현 조카예요. 그래서 항현이 무슨 전략을 썼냐면 우리가 후퇴하는 척해서 끌어들이자. 후퇴를 한 30리 해봤어요. 안 쫓아와요. 후퇴를 또 한 30리 또 했어요. 안 쫓아오네. 총 한 100리를 후퇴했어요. 그래도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이때 항현이 마음을 놨어요. 쟤는 안 쫓아오나 보다. 바로 이때 쫓아왔어요.
바로 이때 쫓아서 일거의 초나라 군대가 완전히 각성해요. 근데 저는 이 전투가 그 진나라 군대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나라 군대가 왜 능력 본위로 군대를 키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교나 하사, 우리말로 부사관들이 실전용 군인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진나라 군대는 늘 이렇게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속전속결에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차 대전 할 때 전격전 해봤지만 구데리안이나 패튼 부대, 롬멜 부대가 장점은 늘 속전속결하고, 속전속결을 통해서 임무형 전술을 능력 본위로 해놓은 군대는 대응이 빨라요. 패턴 부대가 발지 전투 때 열흘 걸리는 건 3일 만에 꺾었다. 네. 뭐 구데리안 군대가 열흘 걸리는 건 3일 만에 꺾었다. 이 아까 후퇴 작전이 그거예요. 초나라 군대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후퇴라도 백리를 후퇴했다고요. 이 정도 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방식대로는 이렇게 빨리 돌아와서 전투를 못 해요. 아, 그쵸. 근데 진나라가 왕조의 살을 노린 건 그거예요. 싸워보고 우리처럼 능력 본위로 된 군대는 우린 3일 만에 꺾을 수 있어. 쟤는 열흘 걸리는데. 이래서 움직이면서 전투 태세가 안 갖춰졌을 때 남보다 빨리 무장하고 들어가서 치는 거야. 여기서 초나라 군대 완전히 전멸을 해버려요. 여러분 잘 영상 보고 오셨죠? 자,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것처럼 진시 황제는 여러 뭐 약간 책사들을 등용해서 뭐 합종 연행이라고 하잖아. 당시에 진나라에 대응해서 여러분 영상에서 봤듯이 합종 이렇게 세로로 약간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려고 하는 걸 진나라는 책사를 등용해 가지고 연횡이라고 해서 가로로 이렇게 국가 간의 통합을 이렇게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 가지고 연합해서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죠. 어쨌든 진의 전략이 그게 적중해 가지고 진나라가 차례차례 위, 조한, 초, 제 이거 연나라를 차례차례 다 제압을 하고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영토가 통일되면 하나의 국가가 딱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사실 분명히 다른 문화의 국가들이 영토로 갑자기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진정한 통일이 되려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통합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시황도 그걸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영토의 통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통일도 좀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일 정책, 통합 정책,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한번 잠깐 보시면 법령을 일단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9년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자, 9년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왼쪽에 나와 있는 봉건제는 옛날에 주나라 때의 형식이에요. 아까 쌤이 말만 해서 여러분 잘 이해 못한 친구도 있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에 큰 나라가 있다고 치면 주왕은 요 가운데를 다스리고 나머지 영토는 자기 부하들, 제후한테 다 떼주는 거예요. 떼주고 그들한테 약간의 통치권을 넘기는 거죠. 이런 게 봉건제라면 이제 9년제는 뭐냐면 이 제후들이 반란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9년제에서는 아예 관리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가운데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관리를 파견해서 각 지역 모든 지역을 황제의 통치하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 봉건제는 가운데만 주왕이 직접 통치하고 각 지역은 제후가 직접 통치했는데 그래서 주왕 간접 통치한 거죠. 근데 9년제는 이제 황제가 각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체제로 바꾼 거죠. 자, 그리고 문자, 도량형, 화폐 뭐 이런 거 통일하고 전국적인 도로망을 건설한다고 하죠. 자, 문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당연히 한자 국가잖아.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말맞자만 해도 다양한 표기법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걸 진나라가 통일을 한 거죠. 다음에 화폐도 마찬가지야. 각 국가에서 화폐의 모양이 다 달랐어요. 이런 걸 통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량형이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도량형은 여러분 무게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마저도 통일을 했죠. 이런 거는 여러분 경제라든가 어떤 내부에서의 소통 문제 이런 거를 원활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갱유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요 시황제가 이 사람 당시 여러분 그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215쪽에 보면 제자백과라는 페이지가 또 있는데 이런 거기 보면
뭐 유가, 법가, 도가 등등등 여러 사상들이 나와요. 근데 참고로 설명을 못했지만 이 진시황제는 법가 중심의 사상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해. 근데 당시에는 유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학 알죠? 공자. 그쪽도 있거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왕도 정치, 그러니까 신하와 조화하고 백성을 좀 더 뭐 덕으로 다스리는 걸 강조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황제의 어떤 왕 중심의 정치 있잖아요. 약간 독재 정치처럼 보이는 그런 걸 반대한단 말이지. 그래서 시황제는 그런 사람들을 다 탄압해. 그래서 그런 유교 관련 책들 다 불태워버리고 분서, 그다음에 유학자들을 땅에 묻어버리죠. 갱유라고 하는 거예요. 분서 갱유가 이런 사상적인 통합을 추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진시황제의 독단적인 어떤 사상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북방에 이 진나라를 위협했던 흉노족이라는 유목민이 있었는데 그들을 격파하고 여러분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건설하죠. 근데 이 만리장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시황제가 다 건설한 건 아니고 당시에 여러분 전국시대에 전국 칠웅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했죠. 자, 그들은 각각 국가 경계에 성을 세워놨어요. 그런 거를 이제 진시황제가 연결해서 만리장성을 쌓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보통 그 전까지 인정받던 만리장성은 여기 보시면 가욕관부터 여기 산회관까지가 보통 만리장성이라고 인정받던 그 길이의 성인데 요즘에는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 나라들의 역사까지 다 중국사로 편입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더 만리장성을 길게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참고로 하세요. 여기 특히 우리 쪽을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여러 이 범위는 고구려나 발해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아예 만리장성으로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공사를 해가지고 자기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그런 약간 비열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아마 많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건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방궁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방궁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엄청 거대한 궁입니다. 자, 이러한 대규모 건축 사업을 또 추진을 해요. 이렇게 엄청난 아마 인력이 들었겠죠. 많은 백성들이 전쟁 끝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거대한 건축 사업에 또 동원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반란도 일어나려고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통합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좀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을 건데 좀 과도한 재정 지출과 많은 백성의 고통이 뒤따랐던 그런 과한 정책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시면 그런 토목공사의 일환이에요. 여러분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진시황릉인데 이 진시황제는 자기가 통합하고 나서 이런 거대한 자기가 나중에 묻힐 릉을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요 릉 근처에서 발굴된 건데 이거 병마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묻혀있는 자기를 보호해줄 병사들을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카트라이더 하는 친구들 알겠죠? 병마용 맵이 있잖아.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제 병마용, 그쵸?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진시황이 수많은 백성들을 시켜서 이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 입장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과시하는 그게 있겠지만 엄청난 백성의 고통이 수반됐던 그런 작업이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갔고요. 근데 다행히 진시황 입장에서 다행인 건 진시황이 죽기 전에는 어쨌든 진나라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진시황은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거대한 자기 무덤을 지으면서도 자기는 영생을 하고 싶은 거야. 끝까지 막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전국 각지를 순행하면서 몸에 좋은 약초를 찾아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막 전국 각지를 순행하다가 순행길에서 죽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진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잠깐의 분열을 겪고 한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서양사 조금 두 강 다뤄가지고 3강에서는 진시황이라는 중국의 황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